자연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요즘 와서 딥러닝이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딥러닝의 구조가 그 인공신경망이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의 신경망, 뉴런을 흉내내서 구조를 만든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 구조 자체가 그 고차원의 데이터들을 종합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어 처리에서는 각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고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딥러닝 기법이 자연어 처리에 굉장히 그 적합하다. 자연스럽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제가 잘 모르는 건데 딥러닝 하면 뭐 보면 이제 뭐 지도학습이다, 네네. 비지도학습이다 뭐 이렇지 네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는 자연어 처리는 그러면 지도학습인가 비지도학습 뭐예요? 어떤 카테고리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앞에서 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걸 모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이 자연어 처리는 지도학습이다, 뭐 비지도학습이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서를 분류한다던가, 뭐 요약한다던가 그런 그 타겟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도학습에 해당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트렌드를 분석한다던가 뭐 텍스트 안에서 키워드를 추출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또 비지도학습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현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태 제가 그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문맥에 대한 이해로 귀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점점 그 알고리즘의 발전도 어떻게 하면 기계가 자연어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980년대부터 뭐 2020년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그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언어가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거를 그 인더스트리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했느냐로 따지면 이제 80년대 저희가 그 뭐 사전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처음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고 뭐 긍부정 분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좋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긍정, 뭐 좋다가 있는데 앞에 뭐 안이 붙으면 안 좋으니까 부정,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전 방식의 모델링이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점 더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적재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의 종류라던가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고 이 자연어 처리도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가장 필두의 선 거는 이제 구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AI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이런 계단식 스텝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업은 2013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워드 임베딩이라는 그 기술을 구글사에서 발표를 하면서 획기적으로 그 자연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장표에 띄워놓은 그 질문에 매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 저도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예시문을 보면 뭐 그 녀석이 무슨 배짱인지 매난이로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 뭐 삽이라도 있어야지 매난이로야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문장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뭐 맨손으로 한다, 뭐 준비 없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무대법. 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그 언어학자인 존 루퍼트가 이야기를 한 게 단어의 주변을 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라는 데서 시작한 게 이 워드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뭐 임베딩, 뭐 벡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단어를 이 벡터 공간 안에 표상을 할 때
어떻게 표상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변 단어들로 이 단어의 벡터 값을 표상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워드 임베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2013년도에 이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 자연어 처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가장 쉽게 보시는 게 뭐 킹이 여기 있고 퀸이 여기 있는데 뭐 프린스가 여기 있으면 프린세스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여기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게 단어의 의미 벡터를 생성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이거 찾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벡터 공간에 표상을 하는 이유는 이걸 활용해서 이 의미가 있는 이 벡터 값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모델의 인풋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좋다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킹이라고 가지는 벡터 값과 뭐 퀸이라고 가지는 벡터 값 간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약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의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벡터로 표시되니까 컴퓨터가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성을.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AI 기술 뭐 모든 기술이 그러겠지만 AI 기술은 맨 처음에 이렇게 뻥 하고 터지면 와 좋다가 점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게 안 되네 라는 게 생긴 게 뭐였냐면 워드 임베딩은 사실 이 문장이라는 게 자연어 문장이라는 게 그냥 단어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뭐 밥을 먹었다가 나는 뭐 밥을 먹었다 오늘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문장의 순서, 단어의 순서도 이 자연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단어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RNN, 뭐 순환신경망, 그리고 뭐 시퀀스 투 시퀀스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순서를 학습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인풋을 순서대로 넣을게. 나는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오늘 넣고 밥을 넣고 먹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으면 결국에는 모델이 순서를 입력값으로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굉장히 또 거기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왜 압축 파일 하면 인코딩 한다 그러고 디코딩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큰 정보를 압축을 한 다음에 이 압축된 걸 다시 크게 만드는 걸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기계 번역을 할 때 이 인코더, 디코더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짧지만 영상을 예시를 보면은 이제 이 인코더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넣는 거죠. 이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넣게 되면 이 순서 정보가 있는 단어들을 디코더가 받아서 또 해석되는 거를 I am a student라는 게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요. 아직도 기계 번역 모델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겠죠.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하나씩 넣어줘야 되다 보니까 컴퓨팅에서 병렬 처리가 불가한 거죠. 하나씩 순서대로 넣어줘야 되고 동시에 한 번에 팍 하고 계산을 입력값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뭐 I am a student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사람도 입력값을 하나씩 받다 보면 맨 처음에 받은 걸 까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점점 더 누락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정보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LSTM이라던가 뭐 그루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변형되는 알고리즘들은 그 근본적인 하나씩 인풋을 넣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이슈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고요. 구조는 똑같았으니까. 그죠. 구조는 똑같고 그냥 그 아키텍처 안에서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은 분명히 순서가 들어갔을 때 좋은 건 맞아. 근데 순서대로 넣으니까 연산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구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뭐 버트, GPT 이런 것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버트와 GPT라는 거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제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코더는 텍스트를 받고 디코더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하는 이러한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RNN 스타일의 모형에서 가장 페인 포인트는 단어를 하나씩 받아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입력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 이거를 한 번에 넣는데 단어를 넣어줄 때 이 단어의 순서 값들도 같이 넣어줘 버리자. 입력 값이 뭐 나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입력값과 함께 1, 2, 3, 4, 5, 6, 7을 그냥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위치까지. 네, 순서까지. 위치 정보까지를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은- 병렬로 그냥. 네, 병렬로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단어와 저 뒤에 있는 단어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트랜스포머 그리고 버트, 뭐 GPT의 가장 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AI사에서 2017년도에 우리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도 이런 시험지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영어 능력을 검사하려고 토익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뭐 리딩 컴프레hension도 보고 뭐 리스닝도 보고 라이팅도 보고 하는 것처럼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려고 이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모델이 뭐 저 모델보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state of the art라고 해서 소타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델 이런 시험지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오픈 AI가 2017년도에. 근데 그게 발표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구글이 이제 버트라는 알고리즘을 갖고 온 거죠. 너네가 GPT, 디코더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시험지는 인코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텍스트를 생성할 필요는 없고 분류만 하면 되고 뭐 요약만 하면 되고 그런 태스크라고 하면 인코더로도 충분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오픈 AI가 나는 디코더를 쓸 거야, 구글이 나는 인코더를 쓸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6개월 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GPT가 쌓았던 소타를 모두 다 갱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해 뭐 타임즈에 버트가 실릴 정도로 버트 모델의 파급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 버트 모델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워드 임베딩이 스텝업을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버트 모델도 워드 임베딩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이 버트 모델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 버트 모델에서 뭐 입력값을 좀 바꿔본다던가 학습 방식을 조금 바꾼다던가 하는 형태로 뭐 알버트, 로버타 막 이런 여러 가지 버트의 파생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오픈 AI가 망했을 것 같지만, 오픈 AI는 여기서 굴하지 않고 이 GPT 모델, 아니야 나는 이 디코더의 가능성을 믿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코더 쪽을 계속 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 GPT-2 버전 2가 나오게 되고요. 버전 2가 나왔을 때
버트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GPT-3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초거대 모델이 나와서 이제는 이 GPT-3를 써서 디코더 모델을 쓰게 되면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생각하는 AI가 뭐 소설을 쓰고 AI가 연극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천명하게 되면서 이제는 또 판도가 또 한 번 또 약간 뒤집힌 게 현재 상황이고 뭐 제가 지금 오픈 AI랑 구글사만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AI가 GPT-3로 이제 대박이 나면서 그 이후에는 뭐 화웨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SK 티브레인이라던가 그런 데서도 GPT 계열의 초거대 언어 모형을 개발을 했거나 혹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GPT,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상에서의 디코더 모델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그 에자일 소다 같은 경우에는 B2B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현재 목적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인코딩을 하는 거를 목표로 현재는 삼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버트 계열의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하면 기업에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인식 쪽, 네, 생성보다는. 맞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해서 정량화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당연히 저희도 이 자연어 생성 모델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뭐 리서치라던가 연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 동시에 버트 계열을 함과 동시에 이 GPT 계열 모형을 어떤 식으로 고객사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는 현재 그 리서치를 하고 있고, 생성 모델도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비즈니스 로직에 접합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GPT가 이제 그 디코딩 쪽. 네. 그거를 좀 쉽게 좀 설명해 준다면, 아까 버트처럼. 네, 그러니까 버트가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오늘 골을 넣었습니다라는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건 이제 비정형 데이터고, 이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이게 뭐 스포츠 기사인지 정치 기사인지 뭐 아니면은 뭐 경제 기사인지 이런 정형화된 값들로 분류를 해주거나, 혹은 뭐 그 이외에도 뭐 여기에서 이름을 찾아라, 손부터 민까지 손흥민이 사람 이름이야를 찾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인코딩, 그러니까 아웃풋이 결국엔 숫자인 거죠. 숫자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인코더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디코더 모델은 이렇게 인코더 모델에서 이런 압축된 이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거든요. 의미를 가진 벡터 값을 활용해서 생성을 하는,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같이 이런 언어를 생성하는 태스크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